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적 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고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새 거리두기 방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정부는 사전 분석 결과 거리두기를 이같이 완화해도 확진자 수는 10에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마스크는 비용 대비 감염 예방 효과가 가장 높다며 최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이고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2월 요양병원 등 시설에 보급됐던 4차 접종용 화이자 백신 21만 3천 회분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해동 뒤 유효기간이 31일로 짧은데 해당 백신들은 2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해동된 뒤 사용되지 않아 폐기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주던 장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와 달리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 지급은 중단하지만 장례 과정에서의 감염 관리 비용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모두 격리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당초 격리 면제에서 제외하려 했던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입국자들도 면제 대상에 모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돼 2주 뒤에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은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식당과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은 현행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각각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이 기간 유지돼 행사와 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정규 종교활동 역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권덕철 장관은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 규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키스트가 지난달 30일 공동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확진자 수는 10에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 변이 때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탓에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규정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며 최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 착용은 현재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인데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라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자가격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방역체계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의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000만 원의 장례 지원비가 중단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등은 당분간 계속 300만 원 이내의 감염 전파 방지 비용을 받게 됩니다. 또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매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신, 장사 방법 제한 등을 담은 고시 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정비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모두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4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일주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일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던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은 지금까지는 입국한 뒤 방역 택시나 자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지만 4월부터는 입국한 뒤 곧바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해온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함께 진단부터 진료, 치료까지 연계해 검사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검사 비용이나 자가 진단키트 가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에는 보건소에서 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11일부터 관련 세부 계획을 세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전달해 무료 키트를 바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받는 PCR 검사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품귀 현상을 빚은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공급 확대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당분간 이들 약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해열제와 감기약 등 일부 약품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최근 정부는 수급관리 조치에 따라 각 사업장의 생산량 증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월 마지막 주 해열제와 기침 가래약 생산량은 전주 대비 각각 391%, 2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 구입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 관리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4차 접종을 위해 공급한 화이자 백신 절반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위해 공급한 화이자 백신 43만 3천 회분 가운데 49.1%인 21만 3천 회분이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백신이 폐기된 이유는 3월 초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해 접종 대상자가 급감하고 접종 일정 등의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소방서에서 코로나에 적게 걸린 부서에 포상하고 확진 이력이 없어야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구급 활동에 힘을 쏟는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이 포상 기준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소방서 직원들에게 뿌려진 공문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직원들의 서기를 복돋아주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와 우수구급대원에게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황당합니다. 11개 부서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2개 부서를 뽑아 상을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 포상 기준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확진자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열심히 일할수록 감염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수 구급대로 뽑히기 위해선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수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이 관서장이 누구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 구급차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소방 내부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게시판엔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원들을 2번 울리는 행위라는 의견과
공문 결제난 게 신기할 정도라는 비판 댓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소방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 직원이 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대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해 이들을 격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YTN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해 구급 출동은 모두 3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8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료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황당한 지시가 일선 대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6선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동 서로와 광진구 워커힐길 등 가로변 꽃길 73곳과 경춘선 숲길, 서울식물원 등 공원 내 꽃길 51곳, 한강, 청계천 등 하천변 꽃길 34곳, 양재대로 등 녹지대 8곳 등입니다. 올해는 은평구 창릉천변과 서울대공원 산책로, 성동구 중랑천, 동작구 보라매 공원 등 11곳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일쯤 시내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올해도 전국의 벚꽃 축제들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창원 군항제도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걱정 없이 차를 타고 즐기는 벚꽃놀이 명소를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코로나19 탓에 축제는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35만 그루 벚나무는 꽃을 활짝 피워 뽀얀 자태를 뽐냅니다. 진해로 들어가는 관문 가운데 하나인 마진터널. 능선을 따라 꼬불꼬불 이어진 도로에는 새하얀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꽃잎, 그 꽃잎에 겹친 상춘객 얼굴까지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가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밖에 나오니까요. 꽃도 이쁘고 기분도 상당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터널을 지나 이어진 여자천 주변 주택가, 벽화와 벚꽃이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봄하늘에 한 뼘 공간도 내어주기 싫다는 듯 온통 벚꽃이 뒤덮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벚꽃 세상입니다. 또 매년 이쪽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택가 쪽에 벚꽃 터널도 있고 해서 보면은 기분도 설레고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바다를 끼고 도는 해안도로. 수줍은 듯 아직 연글지 않은 벚꽃은 활짝 핀 모습을 떠올리게 해 성큼 다가온 봄만큼이나 설렙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창원시 주요 벚꽃 명소 일부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진해는 지금 지천이 벚꽃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봄, 차 안에서 즐기는 꽃놀이도 움츠렸던 마음을 피우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예고와는 달리 동쪽 지역에 대한 봉쇄를 사실상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쪽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도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시는 전면 봉쇄 수준으로 이동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상하이는 당초 예고한 대로 푸시로 불리는 황푸강 서쪽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도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시는 그러나 1일 새벽에 봉쇄를 푼다고 예고했던 황푸강 동쪽의 푸둥 지역에 대해서도 사실상 봉쇄를 유지하는 수준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상하이시에서 2만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푸둥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모임 인원은 10명까지,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는 확실하다면서도 거리두기 완화폭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새 거리두기 조치로 모임 인원은 10명,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자,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같은 의견도 사실 나왔었는데 소폭 완화하는 데 그쳤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 구간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역을 완전히 완화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절정 구간에서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많고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규모의 환자 발생이 실제로 이제 감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예. 과정에서 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의 감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완만하지만 분명히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아직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추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한참일 때도 똑같은 그런 그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보통은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의 정점이 일어난 이후에 1주에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위중증 환자 발생의 피크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예. 그렇게 위중증 환자 발생이 피크에 이르게 되면은 또 그 1, 2주 후에 사망자 발생이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위중증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예.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4월 중순이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는데 다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해봤더니 2줄이 나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전에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지금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오미크론 변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BA1, BA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지금 흔히 말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BA2에 해당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과정에서 보면 BA1이 전체적인 유행을 주도하다가 지난주부터 BA2 하위 변이가 전체 유행을 다시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BA1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이 됐는데 다시 BA2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재감염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발생하거나 이제 검사에서 다시 양성을 보이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완치가 되고 나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을 안심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그래서 재감염 사례가 워낙 이제 드물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감염됐다가 회복이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가 국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중에 분명 이제 숨은 감염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우려가 컸잖아요. 국민 상당수가 지금 이제 항체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검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거의 뭐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해서 네. 항체를 가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냥 단순 중화 항체만 보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와 그리고 실제 감염으로 인한 항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백신으로 인해서 생긴 항체와 또 실제로 이제 뭐 이전의 델타 변이나 또는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서 발생한 항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감염돼서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과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들을 구분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12세 미만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항체 검사가 이 어린이 영유아에서 감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런데 그 방금 감염으로 인한 항체와 또 백신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런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경우가 있습니까? 실험실적으로는 이 항체의 그 구조에 따른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규명을 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그 뭐 표본 감시이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검체를 한꺼번에 단기간에 검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 10,000명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표본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매주 20,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우리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감염 추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첫 단추로 항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후유증을 겪었고 또 오랜 시간 지속이 됐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임상에서 만난 후유증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증상은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됐습니까? 예, 영어로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이제 코로나19를 감염된 후에 나타나는 증후군들인데요. 예. 연구에 따르면은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그 피로감, 그리고 예. 두통, 그리고 이제 호흡기 증상, 기침가래 같은 것들이 오래 남아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인지 기능의 장애라든지 또는 이 후각의 이상이 지속이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 같은 것들이 오래 지속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거의 전체 우리 몸의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한 23만 명 정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30% 이상이 이런 그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증후군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진료하는 현장에서도 실제 코로나19 감염된 후 중에 특히 이제 백신을 미접종한 상태에서 중증으로 앓은 분들이 이런 그 코로나19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호흡기 증상, 그러니까 숨이 좀 짧아지고 기침이 계속 있는 증상이나 전신 쇠약감이나 뭐 무기력하다 뭐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 모를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치료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코로나19로 19 이후에 그 없던 증상, 이전에 없던 증상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등록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나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올여름이나 가을쯤에 지금보다 더 강한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금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살펴보면 6, 7개월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미크론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감염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전파력이 세든지 아니면 치명률이 높든지 어느 한쪽으로든 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기간이 아마 3개월 정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이런 변이 감염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입국 과정에서 우리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유행이 제발 마지막 고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됐지만 기준 연료비 등의 인상으로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은 최근 요금 구성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이 각각 올라서 4월부터는 소비자가 킬로와트 시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각각 4.9원과 2원씩 이상됩니다. 전기 요금의 경우 기본 요금과 연료비 조정 요금, 기준 연료비, 기후 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만나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8.2% 증가한 63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이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월간 기준 수입액도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무역 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놨는데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를 포함해 항공과 해운, 전자 분야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42만 2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0만 배럴보다 소폭 늘어난 양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요구한 증산에 생색만 낸 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인 580만 배럴을 고려하면 늘린 것도 아니어서 고공행진을 하는 유가를 잡기에는 턱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입니다. This is a wartime bridge to increase oil supply until production ramps up later this year. And it is by far the largest release of our national reserve in our history. It will provide historic amount of supply for a historic amount of time. 또 미국 내 원유 시추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하고도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Ultimately, we and the whole world need to reduc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ltogether. We need to choose long-term security over energy and climate vulnerability.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미크론을 포함해 초소형 전자부품 최대 수출업체 등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상위 20대 부호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머뭇거리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쥐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방패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 같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7 54센트, 7% 내린 $100 28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6일 이후 보름새 가장 낮은 가격이지만 올해 1분기 동안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3% 급등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5 54센트, 4.9% 떨어진 $107 91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엄포와 달리 유로나 달러로 지급할 길도 열어둬서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러시아산 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새로운 결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의 가스 공급 계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же такие платежи не буду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будем считать это неисполнением обязательств со стороны покупателей, со всеми вытека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하지만 유로나 달러로 지급할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구매자들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자회사 가스프롬방크에 외화를 송금하면 가스프롬방크가 이를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로 바꿔 대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외화가 필요한 러시아가 편법을 제시한 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전날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ie seine Vorstellungen sind, dass das geschehen kann, das ist das, was wir jetzt genau anschauen werden. Aber auf alle Fälle gilt für die Unternehmen, dass sie in Euro zahlen wollen, können und werden. 독일 북해 항구에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등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독일은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고 하자 가스 공급 비상 경보를 발령하는 등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외화가 필요한 러시아와 천연가스가 필요한 유럽은 결국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폭락했던 루블화 환율은 현재 1달러에 80루블 선을 회복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갇힌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피란 버스를 급파했지만 러시아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쟁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40만 명이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주택 대부분이 파괴됐고 식량, 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민간인 16만 명 정도가 고립돼 인도주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 준비가 됐다는 러시아 측의 통보를 받고 버스 45대를 지정된 장소로 출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는 자포리자를 출발해 베르단스크로 향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바실리우카 검문소에서 러시아군이 버스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Більше 3 тижнів Маріуполь у повній блокаді.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ові закрили всі в'їзди у місто, заблокували підхід з моря. Там немає, ви це знаєте, всі ці деталі. Там немає нічого, води, їжі, ліки, немає життя.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여전히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남쪽 이지움, 그리고 돈바스 지역 등 4곳에 러시아 공습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키이우 함락에 일단 실패한 데 따라 주변에 배치됐던 병력의 20%가량을 전선에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병력이 벨라루스 등지로 이동해 재정비를 거친 뒤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돈바스가 재배치 후보 중 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미 친러시아 지역인 돈바스에선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분쟁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군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동안 질질 끌 수 있다. 며칠 또는 몇 주라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봄이 완연해진 4월이 됐습니다. 네. 그죠? 현재 남부지방은 벌써 벚꽃이 아주 만발이고요. 또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에 이제 꽃망울을 터뜨려서 다음 주인 8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우리가 벚꽃놀이를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벚꽃 축제도 취소되고 벚꽃 길도 곳곳이 통제됐었잖아요. 올해도 축제는 취소가 되지만 대부분의 벚꽃길은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여의도 윤중로와 속초노수 벚꽃길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군항제로 유명한 진해 벚꽃길, 또 강릉 경포호 벚꽃길도 상충객의 방문을 모두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3월에 꽃샘추위가 좀 길게 이어졌지만 예년보다 일주일 빨리 벚꽃이 개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60년 뒤, 그러니까 21세기 말에는 봄꽃이 3월 말이 아니라 2월부터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봄꽃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봄의 시작이 빨라지고 기온도 빨리 오른다는 뜻인데요. 특히나 봄꽃이 빨리 펴도 곤충이나 동물들은 겨울잠에서 늦게 깨어나서 이 먹이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지금처럼 3월에서 4월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봄꽃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달 초죠. 이 경북과 동해안,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에 발생했던 이 동해안 산불에 피해 면적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울진과 삼척, 또 강릉과 동해 산불의 총 피해 면적은 2523.25 헥타르.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수준인데요. 네. 특히 울진 삼척 산불은 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면적의 피해를 기록했고 산불 진화 시간 역시 213시간으로 역대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이 산림당국은 대형 산불 대비를 위해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규모를 확대하고 처우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래서 이 노동부도 이와 같은 산불 진화 인력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필수 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고 보호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이번 동해안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만큼 생태계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당장 올여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산불이 일어나면 계곡의 토사 유출량이 일반 산지보다 4.2배 많아집니다. 나무 풀도 없어지고 토양도 황폐해졌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거죠. 또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 산불 피해 지역이 회복되는데 곤충은 14년, 나무는 30년, 토양은 1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생태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예. 자, 피해가 막심한데 산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3위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리 군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연소 시험을 했는데 이때 성공한 이후로 8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인 건데요. 이 대형 고체 연료 추진 기관과 페어링 분리, 단 분리, 또 상단부 자세 제어 등의 기술 검증을 함께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진 건데요. 고체 연료 발사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리호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누리호와 달리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또 연료 주입 후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신에 추력, 그러니까 발사체를 위로 올리는 힘은 액체 연료 발사체보다는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 등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업체는 1단에 액체 연료를 쓰고 추력을 높이는 보조 역할로 2단이나 3단, 4단의 고체 연료 발사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누리호 4단을 개조를 해서 고체 엔진을 장착을 하고 달 착륙선이나 아포피스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국방력 강화는 물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이 확진자가 급증을 하자 현 정부에 대한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왔죠. 네.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이 지금의 방역 성과는 국민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것이라며 이를 폄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아직 오미크론이라는 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고 또 전쟁 중에는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인구당 하루 확진자가 3배나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는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못한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다른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 다른 전략 때문에 한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넘어가는 엔데믹을 맞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보건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며 또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높아서 팬데믹 극복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국민의 그 노력과 희생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요? 네, 오랫동안 이어지던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이게 유행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밝혔죠. 정부가 11주 만에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얘기한 건데요.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의 최고 구간을 지났고 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면서 지금은 감소세가 분명해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행 예측치를 보면요. 오는 6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이죠. 평균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20일 이내로는 20만 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아직 감소세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점 등이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확진자 추이가 뒤늦게 반영되는 이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도 여전히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뭐 역대 최다 기록을 몇 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전에는 2주,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늘었지만 이 오미크론 유행 이후로는 일주일 뒤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시차가 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지켜본 뒤 현재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 방역 조치를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희망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소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뇌경색 후 5년 안에 심장의 여러 형태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환자 36만 5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후 5년 안에 11.1%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8.8%가 심장세동을, 6.4%가 심부전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뇌경색 후 5년 안에 심장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도 상당히 높으며 5년 내 뇌경색 재발률도 다른 환자들보다 50%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일 새벽 5시 40분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인하대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구실 직원 등 2명이 미리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도중 리튬 건전지가 터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없는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우주와 달리 지구상에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다 역시 미지의 세계입니다. 바닷물 속에 사람 키만큼만 들어가도 그 압력에 눌리게 되는데 수천 미터 심해를 도대체 어떻게 탐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가공할 수압과 어둠, 공포를 뚫고 심해를 누비는 과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효종입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도달하지 않을 만큼 깊은 해저 6,000m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인 심해 생물들.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들은 심해 생명체들이 대체 어떻게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해양 지층의 특성은 무엇인지, 뿐만 아닌 다양한 심해 환경 등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그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죠. 이와 같은 심해 환경 그리고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심해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심해 환경을 사람이 직접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제작한 유명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를 다녀왔다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아바타의 CG는 카메론 감독이 그동안 탐사했던 심해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탐험을 위한 잠수정을 제작하는 데에만 장장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비용은 무려 340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욱더 특이한 것은 잠수정을 감독이 직접 조종하면서 해저를 탐사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수많은 조종 연습과 예비 실험 등을 수행하던 도중 수심 8,000m 환경에서 컴퓨터가 정지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는 것은 유인 해양 탐사에 대한 두려움과 잠재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혹독한 해저 조건 속에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무인으로 해저를 탐사하는 잠수정에 관한 연구, 무인 잠수정 연구라고 합니다. 해저에 들어가는 무인 잠수정은 크게 유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가 또는 무선인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ROV라는 형태와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라는 형태가 있죠. 케이블을 통해 원격으로 파일럿이 조종하는 ROV와는 다르게 AUV는 잠수정을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를 담는 배터리, 그리고 AUV의 항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AI 기술도 필요합니다. ROV의 경우 수심 약 6,000m 수준의 해저에 들어가 여러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수심 6,000m로 설계된 이유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심해 지역의 평균 수심이 6,000m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해구라는 곳도 존재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경제성을 고려하면 약 6,000m에서 6,500m의 해저를 탐사하는 잠수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물속에서 장비를 운용하려면 특히나 심해 조건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환경을 탐사하고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몇십 미터짜리 간단한 방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6,000m에서라는 깊은 공간에서 운용되는 잠수정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연 모사를 통해 만들어진 무엇보다도 독특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무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크랩스터라는 이름의 무인 잠수정입니다. 크랩스터는 개의 크랩과 가재의 럽스터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그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듯 개와 가재의 몇 가지 특징을 담아낸 잠수정이죠. 다른 무인 잠수정과는 다르게 이 잠수정은 6개의 다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들은 잠수정을 걷게도 하고 필요할 때는 부유하여 노를 젓는 모습을 통해 잠수정을 유영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걷기도 하고 유영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복합 이동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잠수정들을 실제 해양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해양과학자들은 무인 잠수정을 활용해 배 위에서 원격으로 심해 생물들을 잡고 센서를 활용해 심해의 다양한 정보를 채집합니다.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면 매우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해저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원하는 해저 지역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해양과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의 연구와 개발이 성공된 이래 사실상 오늘날의 해양과학자들은 대부분 무인 잠수정을 활용해 해저를 연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무인 잠수정은 해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실제 심해에 들어가서 연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금껏 우수하게 극복해주고 또 개선해주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ROV, AUV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기술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주행에 필요한 개념은 처음 4륜의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퀴 4개가 있고 바퀴를 굴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잠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무인 잠수정의 업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해저를 얼마나 잘 탐사할 수 있도록 할지에 관한 기술일 것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과 IoT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센서들을 탑재해 마치 사람이 직접 해저에 들어가 직접 탐사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오늘날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이 접목된 자율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람이 들어간 것과 같은 감상을 전해줄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해 도래할 해저 탐험의 새로운 시대에는 또 어떤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질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소폭 완화한 가운데 앞으로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경각심은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